국내 시장에 좀 밀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술 있는 회사들이 뭐 없지 않냐. 우리가 대만보다 나은가요? 일본보다 나은가요? 별로인 것 같아요. 오늘 오면서 대본을 미리 보니까 우리 김준성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내용이 주제가 세 가지인데 연초 코스피 등락률 네. 세계 최하위 연초에 금년 들어서 왜 하셨는데 원인이 보니까 이걸 다 이제 하나씩 드려야겠습니다만 실력 없는 기업, 신뢰 잃은 재벌, 네. 방향성 잃은 정부 대책 이렇게 원인을 짚어주셨고 대응책이 보니까 세 가지 축, 3축의 투자의 다양화 보니까 지역 다양화, 상품 다양화, 파생 상품으로 이렇게 소제목이 잡히고 그다음 세 번째 이제 환율 한번 짚어주시겠다는 건데 제목만 봐서는 제가 예상컨대 오늘 또 격정의 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최치원 선생의 토 황소 경문에 버금가는 토 K 증시 경문. 예, 그게 그 남들도 손해 보고 나도 손해 보면 괜찮은데 남들은 괜찮은데 나만 손해 보면 왜 더 소외되고 더 짜증 나잖아요. 맞아요. 그거 진짜 병나죠. 예, 그 진짜 짜증 나는 건데 사실은 제가 연초부터 야 금년에 우리 증시가 미국 증시에 비해서 제대로 갈 수 있을까? 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는 건 좀 어렵지만 어쨌든 미국하고는 비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 뭐 7개 빅테크들 하나가 웬만한 나라 한 나라의 시가총액하고 거의 같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좀 해봐야 되는데 작년에 보시면 기억나시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거는 코스피가 19%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작년에는. 근데 그 S&P가 24% 올랐고요. 나스닥이 44%. 그리고 나스닥 100, 그러니까 나스닥 쪽에 100개만 모아서 하는 거. 나스닥 100 그거는 54% 올랐어요. 그러니까 코스피하고 나스닥 100하고 코스피 퓨처스는 되게 코스피 200이랑 하니까 그거하고 나스닥 퓨처스하고 비교해 보면 30%가 훨씬 넘거든요. 그게 작년에 그랬는데 올해도 혹시 그러는 거 아닌가? 올해도 코스피가 미국 시장 특히 나스닥에 비해서 좀 못 쫓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사실. 그래서 아까 그 세 가지 불러주신 것도 제가 그래서 여기저기서 그냥 아 코스피 올해 못 쫓아가는 거 아니야? 나스닥 팔고 나스닥 사고 코스피 팔고 나스닥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제가 얘기를 저는 대충 했는데 어떤 시청자 한 분께서 이렇게 아주 운율에 맞춰가지고 아까 그 원인 세 개로 맞춰주셨어요. 라임이 맞는 느낌이 좀 있고요. 그래서 우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바로 전에 진짜 이어 투 데이트로 금년에 와서 우리 시장이 얼마나 약세인가 제가 한번 바로 우리 한 오후 5시 우리 장 끝나자마자 기준으로 한번 보니까 코스피가 6.9% 빠졌고요. S&P가 아까 S&P 퓨처스가 한 0.2% 정도 올라 있었으니까 다 감안하면 0.4 정도 오른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S&P 0.4 올랐고 나스닥 0.6 올랐고 나스닥 100은 1.3 올랐어요. 그럼 벌써 지금 6.9와 1.3 더하면 8.2잖아요. 8.2%포인트 작년에 30한2%쯤 됐는데 벌써 뭐 3분의 1이나 이렇게 됐고 다른 나라 보면 유로스탁이 마이너스 1.9, 니케이가 뭐 완전 1등입니다. 7.5%. 여기 니케이는 금년 들었으니까 벌써 7.5%. 그러니까 우리하고 비교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15%도 더 차이 나잖아요. 그리고 CSI 저 중국계 4.7% 마이너스. 그리고 항생이 10.8% 마이너스. 그리고 타이완이 1.4% 마이너스거든요. 저번 주말에 우리가 세계 꼴찌였어요. 저번 주말에? 제가 꼴찌라는 거는 그냥 블룸버그에 70개쯤 인덱스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께 제일 꼴찌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꼴찌에서 2등이에요. 꼴찌에서 2등. 꼴찌는 항생. 이거 위안을 받아야 될지. 그러니까 이게 좋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항생이 오늘도 못 올라가지고 항생이 10.8% 됐고 우리는 마이너스 6.9인데 지금 러시아가 금년 들어서 3.8% 올랐습니다.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가. 뭐 어쨌든 이게 인덱스가 7% 뭐 8% 차이 나면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개별 종목도 아니고 미국에 있는 종목 거의 대부분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종목 대부분의 차이가 막 8%씩 난다는 거는 사실 심각하게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금융시장에서 이제 뭐 투자를 하시거나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한 개를 가지고 위아래로 맞추기 어려우면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를 가지고 얘보다는 얘가 좀 더 오르고 얘보다는 얘가 못 오르고 뭐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그게 꼭 나쁜 게 아닌 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쉽게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뭐 똑같이 맞추기는 똑같이 어려운 거는 반반인 건 똑같은데 그래도 좀 마음이라도 편하고 조금 비교라도 할 수 있는 건데 요번에 국내 시장이 이렇게 밀리는 거는 진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래서 그걸 한번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내용을 보니까 그걸 한번 우리 짚어보고 네. 언제까지 이런 여기서 이 지옥 같은 여기서 계속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좀 딴 데로 가느냐 아니면 여기를 좀 바꿔서 여기서 계속 놀아야 되느냐 좀 생각을 해봐요. 뭐 답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내용은 뭐 그냥 그분 도와주신 거에 따라서 적었지만 우선 첫 번째는 세 가지인데 기업 쪽에서 보면 네. 저는 산업 구조 쪽에서 보면 예. 뭐 제목은 실력 없는 기업이라고 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닌데 결국은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요. 예. 특히 팬데믹 이후에 세상이 많이 변하고 뭐 양극화가 좀 돼가고 팬데믹 때 보니까 이제 기술 있는 회사, 기술 있는 국가가 진짜 왕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회사들도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특히 테크에 관련돼서 최근에 많이 각광받고 세상을 바꾸는 기술을 우리가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삼성전자가 있죠. 뭐 훌륭하죠. 삼성전자 네. 반도체에서 상당한 레벨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너무 한쪽에 조금 치우쳐서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최근에 또 실적에 대한 우려도 좀 있고 하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많이 올라서 삼성전자는 그 지수보다 덜 빠졌어요. 한 5, 6% 빠진 건가요? 7만 8천 원 좀 넘었다가 지금 7만 4천 얼마니까 삼성전자는 지수보다 좀 덜 빠졌어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는 좀 그렇고 그래도 우리가 삼성전자가 있다 하는 것만 해도 사실 그동안 그게 많은 위안이 되고 우리나라 지수를 많이 버텼는데 뭐 작년은 아니다 하더라도 몇 년을 보면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2차 전지가 있잖아요. 네. 그럼 2차 전지에 관련된 그런 기술 그 기술들이 뭐 제 의문은 그 기술이 과연 2차 전지 산업, 전기차 산업 전체에 그렇게 엄청 중요한 기술일까?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조금 앞선다는 기술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 우위를 네. 기술이라는 게 금방금방 꼭 카피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과연 2차 전지가 작년에 어느 정도 쏠림 현상에 의해서 올라간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기술력이 있는 것이야? 그런 의심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빅테크 한 7개쯤 보면 하드웨어만 좋은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가 좋은 거잖아요. 예, 그렇죠. 또 구글도 들어있고 네. 뭐 아마존도 들어있고 그럼 우리는 그런 회사들이 없나? 하고 해보면 몇 년 전에 카카오와 뭐 네이버 생각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진짜 아니잖아요. 뭐 진짜 죄송하지만 진짜 꽝이잖아요. 뭐 갖고 있는 기술은 없잖아요. 사실 국내에 어느 정도 마켓 쉐어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술이라는 면에서는 별게 없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기술은 어떤 세계에서 주도하고 선도할 만큼의 그렇죠. 기술은 없다라는 선도할 말씀이시죠? 만한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다 그렇잖아요. 대만도 그렇고 뭐 네덜란드도 그렇고 뭐 회사 하나가 나라 전체를 먹여 살리고 또 팬데믹 때 확실히 미국이 보여줬잖아요. 이게 좋은 회사들 몇 개 있으니까 뭐 코로나도 정리하고 뭐 모든 걸 정리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문제고 기술은 사실 국가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기업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국내 시장에 좀 밀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기술 있는 회사들이 조금 없지 않냐. 물론 삼성전자, 2차 전지를 얘기하지만 그렇게 독보적이지는 않지 않냐. 특히 AI 관련돼서 금년에는 AI의 뭐 어플리케이션 이게 조금 내려와서 이제 두 번째 단에서 뭔가 많이 시작할 때 우리가 그렇게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독보적이 아니더라도 상당한 우위를 갖고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를
우리가 갖고 있느냐. 뭐 몇 년 전에만 해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가 대만보다 난가요? 우리가 일본보다 난가요? 별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제가 뭐 험악하게 실력이 없다고 썼지만 실제로는 기술력이 좀 없는 게 이게 이제 앞으로 시장이 양극화가 일어날 때 우리가 좀 약세일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말씀에 뭐 저도 이렇게 듣기만 하는 입장에서 같이 뭐 토론한다는 차원에서 네.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흔히 하는 말로 자원 없는 이 나라에 내세울 거라고는 그냥 교육 잘 받은 인적 자원밖에 없는 이 나라에서 아니 그래도 저는 자랑스럽거든요. 네, 그럼요.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갖다가 애플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많이 씁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도 그렇게도 하고 아니 자동차 뭐 쫙 전 세계에 깔려 있어요. 현대차, 기아차 그거 엠블렘 달고. 아닌 게 아니라 배 만들려면 전부 한국에 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심지어 탱크도 사가고 전투기도 사가요. 뭐 이런 나라도 있습니까? 아니, 원전도 원자력 쪽만 하더라도 세계적인 기술이었어요. 다만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바이오도 누가 해놓은 거 뺏겨서는 잘 만듭니다. 만들어 달라 하면 만들어줘요. 반도체도 설계도 갖고 와서 만들어 달라 하면 만들어줘요. 그런 거 다 잘하고 또 산업 포트폴리오도 이만하면 어떻습니까? 괜찮죠? 아니, 플랫폼도 뭐 아닌 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하도 쪼개고 난리를 쳐서 그렇지. 저 뭉쳐만 나눴으면 저 괜찮은 주가일 텐데 그런 것도 있고 기술이야. 요 이제 내수에서 이제 확장성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여기서 이 정도까지 왔다는 건 참 대단한데 뭐 그 2차 전지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기술력에서 못할 건 없고 하도 펌프질을 해서 여기가 지금 꼬여서 그런 거지. 그런데 문제는 그 괜찮은 기업들 외에 우리 시장이 말입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에 진짜 실력 없는 기업. 감히 상장 같은 거는 꿈꾸면 안 되는 기업.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면도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중에 이제 우리의 좋은 점들 쭉 나열해 주셨는데 저 뭐 100% 동의합니다. 그런 게 사실 우리나라의 원동력이 돼서 세계 10위, 11위 국가도 되고 우리 주가도 여기까지 올라와 있고 시총도 그 정도까지 맞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게 2, 3년 전에 비해서 많이 희석됐다는 거죠. 희석됐죠. 특히나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우리가 잘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기술밖에 사실 없는 거잖아요. 다른 게 없으니까. 뭐 인적 자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기술이라든가 기술이라는 게 꼭 뭐 신기술이 아니라 뭔가를 관리하는 기술, 만드는 기술, 뭐 예쁘게 만드는 거 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항상 인정을 받아왔는데 지난 2, 3년 특히 팬데믹 이후에 조금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오히려 더 앞서가는데 우리는 답보 상태에 있거나 약간 내려오거나. 그래서 기술력의 최소한 요즘 뭐 삼성전자, 2차 전지 훌륭한 기업들이 있지만 그런 기업들도 좀 분발해야 된다. 기술력 쪽에서 방심하고 그러면은 진짜 좀 어려운 거 아니냐. 다른 쪽도 지금 뭐 미국의 조그마한 기술 또 세계적인 기술만 갖고 있으면 뭐 회사가 몇 배가 그냥 하루아침에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나라 시장만 볼 게 아니라 글로벌리 보면은 진짜 어떤 기술이 갖게 되면 그게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그 회사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식시장 전체가 사실 살아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진짜 우리 기업 중에 최근 1, 2년 특히 최근 뭐 짧게 보면 진짜 스타 기업들이 좀 없지 않냐. 우리가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뭐 그 많은 2차 전지, 바이오, 뭐 방산. 그런데 지금 다들 그냥 그러잖아요. 그러는 게 기업들도 이런 기술 쪽에 이것저것 보지 말고 진짜로 투자하고 그쪽에 뭔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살살 가면 우리는 중간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중간을 뭐 미국이나 중국은 중간만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중간을 하면 계속 밀리고
앞으로 못 가면 계속 뒤로 밀리니까.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것보다는 진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걸 앞에서 끌고 갈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애청자이신 분들 중에 굴매님이 계신데 굴매님께서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지난 시절 성장의 한마디가 끝나고 새로운 출발이 필요한 시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기술력에서 실력을 다시 만들지 않으면 이 격차가 좀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이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되려면 이 세 가지 중에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한 개라도. 그러니까 기업이 변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변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시총도 미국에 비해서 훨씬 작기 때문에 조금 좋으면 뭐 확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좀 안타깝고 두 번째 말씀드리면 신뢰 잃은 재벌은 이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다 아실 거고요. LG죠. LG와 그런 식으로 해서 LG 엔솔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신뢰 다 잃고 해외에 있는 투자가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LG가 그 물적 분할을 할 때 제가 해외에 있는 친구들 그 인베스터들한테 전화 좀 받았거든요. 그 친구들이 물어본 게 야 이게 가능하냐? 그래서 내가 가능해. 한국은 돼. 그거였고 그거는 그래도 별게 아니었는데 진짜로 제가 놀란 거는 야 그렇다고 하냐? 할 수 있다고? LG가 할 수 있다고 하냐? LG 정도 되는 기업이? 그 말이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거거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주주의 이익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팩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있었고 또 카카오도 그렇게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카카오도 그러니까요. 무제한으로 IPO를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딱 이건 것 같아요. 두 회사 다 오르면 밥만 먹고 터지면 다 터지고 그거 누가 하고 싶습니까? 그거 하기 싫죠. 그러니까 재벌들도 특히 기업군을 갖고 있는 데들은 너무 그렇게 자기 이익만 챙기지 말고 같이 가야죠. 그래서 너무 그러고 있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껄핏하면 배임 횡령 아닙니까? 오너들이야.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오너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오너도 아닌 것들이 소위 말하는 전문 경영인이라고 완장차고 앉아가지고들 다들 또 헤쳐먹고 있으니. 그래서 최소한 좀 어디를 가나 이상한 사람들은 있는 거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어느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은 사실 LG나 카카오는 대표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에서 자기 이익만 챙긴다면 누가 믿고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 그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상속세가 워낙 무거워서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상속세 구도로는 50%니까 예를 들어서 1,000억을 갖다가 물려준다 하면은 아들은 세금 떼고 나서 500억이죠. 손자한테 가면 250억짜리 됩니다. 그런 식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기업들도 어려운 점은 있는 거는 같아요. 어려운 점은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래 주가 오르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자기가 대주주고 자기 회사에 돈을 빌려준 게 아니고 주인이대로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쌩 까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도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 쪽도 보면 정부 쪽도 사실 요번에 같은 얘기 주주환원 쪽에서는 그 상법 개정 그것도 계속 지금 안 되고 있고. 이거 언제부터 한 얘기입니까? 상법 개정하자는 얘기. 그다음에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사들이 경영진들이 회사에 대한 책임만 있는 게 아니라 주주에도 책임이 있다는 거를 명시를 해야 이제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지니까 그것도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정부 대책들을 보면 엊그저께도 효과가 좀 있었던 거는 같아요. 주식이 너무 떨어지니까 어떤 대책이 나오고 하는데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공매도 같은 거는 좀 따끈따끈한 주제긴 하지만 공매도 제도가 좋고 나쁘고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자꾸 글로벌한 스탠다드에서 자꾸 벌어지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제도가 우리나라에 좀 맞지 않고 그걸 하니까 좀 우리가 좀 불리한 것 같아. 개인이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 그리고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꾸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자꾸 벗어나면 사실은 뭐 미국을 제외한 뭐 일본, 미국, 일본, 유럽이 한두 개를 제외하면 다 이머징 마켓이거든요. 이머징 마켓은 사실 외국인 투자가들의 자금이 절대적이잖아요. 사실 누가 뭐라고 해도 중국도 자금 좀 빠지니까 대책 없잖아요. 일본도 돈 좀 들어가니까 주식 오르잖아요. 우리는 더 심한데 자꾸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벗어나면 제가 볼 때 그 외국인 투자가들은 진짜 하나예요. 글로벌 스탠다드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한국이 좀 스탠다드에 안 맞아? 그러면 진짜 더 좋은 게 있어야 돼요. 야, 스탠다드에는 안 맞지만 얘들 엄청 좋아. 그러니까 그쪽에 좀 안 좋은 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데 야, 비슷비슷한데 한국은 뭔가 항상 뭐가 좀 달라?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 이런 불안감을 주는 거는 진짜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방향은 그 뭐 MSCI 그것 쪽도 열심히 하는 듯 하다가 그냥 뭐 거의 배째는 식으로 모르겠다고 그러고 뭐 외환시장 선진화 그것도 원래 계획보다도 계속 딜레이되고 있고 뭔가 정책의 방향이 주식시장을 살려야겠다는 거는 있는데 그거를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하면 살릴 건지 아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너무 뭐 눈치를 보는 건지 뭐 선거가 있어서 그런 건지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일관성이 없어 보이니까 결국에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결국 악재로 가서 외국인들이 자꾸 외면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기업에 아주 특별하게 잘하는 기업도 없고 또 기업들 중에 재벌들이 가끔 보면 그냥 확 쌩까버리고 그리고 정부는 조금 일관성이 없고 이렇다면 외국에 있는 투자가도 어렵지만 사실 국내에 있는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한국에 투자를 꼭 해야 되나? 그러면 대표님 사실은 이제 정확한 원인 분석 속에서 사실은 그 대안과 대응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원인 딱 정리해 주셨으니까 그럼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코스피가 약세다. 그러면 사실은 이 원인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지속돼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대응책은 뭐가 있을까? 이것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업들이 바뀌고 재벌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는 거는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뭐 다들 알고 있는 얘기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분들이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오늘 그냥 대응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우린 투자가로서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야, 기업들이 이럴 것 같아. 삼성전자 뭐 2차 전지 회사들이 우리가 아무리 바라고 있지만 잘 안 할 거야. 또는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을 거야. 또는 잘 될 거야. 또 재벌들도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각각의 예측이 있잖아요. 정부는 어떨 것 같아. 그런 예측은 다 어느 정도 나와 있으니까 제가 지금 제 생각에는 이 세 가지의 문제 중에 최소한 한 개라도 뭔가 변해야지만 뭔가 금년에 우리가 미국 시장을 쫓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서 변화가 없으면 진짜 나스닥 사고 코스피 파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금년에. 지금 벌써 한 8% 벌어졌지만 또 한 20, 30% 벌어지지 않겠나. 그러면 연말에 가면 한 20%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수 20%면 엄청 큰 거거든요. 지수 20%는. 그러니까 지금 오르고 내리고를 맞추기도 어렵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돼서는 금년 연말에 우리 뭐 한 11개월 후에 다시 한번 모여보면 그때 지금 8%, 9% 차이 나는 걸로 지금 우리 열통 터져 있는데 그게 줄었을까? 늘었을까? 저는 이게 변하지 않으면 늘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인 투자가들 이제 입장에서 또 저도 이제 투자하고 트레이딩을 하니까 내 입장에서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뭐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살 길 찾는 거에 제 생각에 그냥 한마디의 정답은 저는 다양화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의 다양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지금 국내 주식만 사는 거 거기서 좀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다양화를 하시면 일단은 한국 증시만 보는 게 아니라 뭐 미국까지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한 3가지 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그냥 시작을 단순하게 다 그런 거 아니시겠지만 한국 국내 주식을 사는 투자. 그게 이제 제일 많이 하는 투자니까 네. 물론 종목은 골라서 하지만 거기서 시작을 해보면 3가지 축으로 저는 좀 다양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지역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 주식만 사지 말고 미국 주식도 사고 중국 주식도 사고 일본 주식도 사고 나름대로 시장을 보고 한국 주식에만 목매일 필요는 없다. 물론 국가 민족을 위하면 한국 주식을 사는 게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한국 주식을 산다고 꼭 애국자는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뭐 기업이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외면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미국 주식 뭐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미국 회사들이 한국 회사들보다 더 투명해요. 어떻게 보면. 투명하니까 투자도 더 쉬워요. 투명한 회사에 투자하는 게 더 쉽습니다. 투명한 회사는 투명하기 때문에 맞추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나만 아는 뭐 이런 정보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냥 특별한 건 없어요. 투자하기 오히려 쉬워요. 잘 몰라도 애플에 관련돼서 세상 사람 다 알고 있는데 안들 내가 무슨 도움이 돼? 이런 게 있는데 뭐 국내 회사를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회사가 투명하지가 않으면 내가 꼭 알아야 되는 정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해외 쪽에 많이 이제 나가셨고 뭐 서학개미 뭐 하면서 많이 나갔잖아요. 네. 그랬는데 아직도 더 나가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더 나가도 되고 그리고 주식을 사는 방법도 예전에 비해서 진짜 쉬워졌어요. 이제 미국 주식 사는 거 진짜 뭐 국내에 있는 삼성전자 사는 거나 미국의 애플 사는 거나 진짜 너무너무 쉬워졌기 때문에 기술 발전이 많이 되고 그래서 꼭 국내 주식만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뭐 서학개미부터 해서 일학개미, 중학개미 네. 참 뭐 영웅에서도 파생이 막 돼가지고 디리브티브가 네. 나와가지고 중학개미는 얼마나 속 따갑습니까? 그렇죠. 물론 나간다고 해서 다 버는 건 아니지만 저는 뭐 일본, 중국, 유럽은 아니더라도 우리 주식시장이 워낙 미국의 영향을 받고 네. 제가 상대적으로 올해 나스닥에 비해서 특히 나스닥에 비해서 코스피가 좀 약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지만 이게 맞을지 틀릴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나스닥의 영향을 워낙 많이 받으니까 기왕 한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국 주식 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고 현실적으로도 예전에는 뭐 애플 주식 하나 살려면 뭐가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요즘 너무 간단해요. 그러니까 사실 어렵지가 않거든요. 수수료도 많이 내려왔고 그러니까 나는 한국 주식만 하겠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첫 번째로 제가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지역 다양화. 네. 그다음에는 상품이죠. 상품도 주식만 할 게 아니라 요즘 사실 외환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작년 내내 채권 얘기했잖아요. 미국 뭐 채권 10년짜리 채권 이자율, 2년짜리 채권 이자율, 뭐 3개월 후에 뭐 포워드 금리 뭐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를 예측을 해서 이제 주식에서 이제 또 예측을 하는데 그만큼 금리에 대해서도 많이 아시잖아요. 금리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 뭐 투자라고 얘기해야 될지 트레이딩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것도 너무 쉽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 금리가 오를 것 같아. 그것만 맞으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채권을 사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요즘 뭐 있으니까. ETF 통해서도 쉽게 그럼요. 샀다 팔았다가 되니까.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하세요. 네. 그래서 주식만 할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2가지인데요. 이제 주식 제가 생각하는 건 주식뿐 아니라 외환, 금리, 뭐 원유, 금, 뭐 이 정도까지 뭐 비트코인은 뭐까지는 모르겠지만 한 이 정도 4가지 정도는 워낙 뭐 뉴스도 많이 있고 분석도 많이 있고 우리가 뉴스에서 떨어질 건 없거든요. 그리고 거래하기도 되게 쉬워요. 그래서 뭐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나는 주식은 잘 맞히는데 잘 못 맞히는데 외환은 잘 맞히는 사람도 있어요. 왜 트레이더들도 너 아무거나 다 해 하고 주잖아요. 예. 그래도 한 가지밖에 잘 안 해요. 자기가 잘하는 게 있어요. 잘하는 거, 예. 편한 거. 자기가 잘 맞는 게 있어요. 나는 외환은 잘 못 맞히는데 금리는 잘 맞힐 수도 있어요. 예. 뭐 그러니까 자기가 좀 관심이 많은 걸 하면 되는 것이고 또 2번째는
상대적인 밸류를 좀 할 수가 있죠. 야, 내가 금리가 오르면 외환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뭐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해가지고 뭐 복잡하게 해가지고 더 많이 터질 수도 있지만 내가 한국 주식을 할 수 없이 너무 많이 갖고 있는데 뭐 국내 현금도 있고 뭐 그래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불안해. 그러면 뭐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이 더 빠질 테니까 미국 금리가 뭐 내려가는 쪽에 뭐 베팅을 하든 뭐 어떤 생각을 하든 간에 좀 다양하게 좀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일본하고 홍콩에 좀 살았는데 네. 저희보다 훨씬 많이 해요. 외환 같은 거 진짜 많이 합니다. 예, 외환 그 마진 넣고 하는 마진 트레이딩 뭐 일본에 오죽하면 와다나베 부인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홍콩도 엄청나요. 홍콩도. 그게 뭐 좋고 나쁘고 뭐 벌고 터지고를 떠나서 다양하게 투자한다는 거는 저는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말씀 중에 우리도 몇 년 전에 여의도에 또 웬 이상한 부류들이 FX 마진 거래한답시고 사무실 그렇죠. 의리의리 해놓고 무슨 뭐 다단계 하듯이 손님들 꼬아가지고 광고 막 때리고 해서 FX 마진 거래 해갖고 다 또 말아먹었거든요. 어쨌든 뭐 투자는 자기 이제 그걸 하는 거는 원칙은 다 지키신다고 보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어쨌든 한국 주식을 딱 하나만 하는 것보다는 금리, 외환, 뭐 원유, 금 정도까지는 해도 되고 이것도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너무 쉬워요. 요즘 거래하기. 제가 얼마 전부터 좀 해봤다 그랬잖아요. 제가 WTI도 한번 사봤어요. 말씀나요. 너무 쉬워요. 너무. 제 후배 중에 한 명은 처음 시작은 FX로 시작했다가 환으로 시작했다가 자꾸 이렇게 잘 안 벌리다가 WTI 손을 대고 나서는 이게 자기하고 맞은 거예요. 요새는 WTI만 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하면은 그리고 너무 편해졌어요. 어쨌든 그래서 다양한 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하게 하는 건 한 군데에 매몰되어 있는 건 좋지가 않아요. 다양하게 봐야 한국 주식이 좀 많이 빠져도 뭐 빠졌나 보다 하고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냥 사놓고 그것만 그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사람이 이제 늪에 빠지듯이 그 사람 이상하게 돼요. 사람 이상하게 되고 그리고 저는 항상 제가 느끼는 거는 어떤 투자를 하거나 금융에서 트레이딩을 하는데 잠을 못 잘 정도로 걱정이 되면 하면 안 되거든요. 잠을 못 자고 왜 꿈에서 막 뭐가 나타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시장이 있으면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다양하게 하면 좀 낫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저 말씀드리면 세 번째는 이제 뭐 파생 상품이나 선물 같은 건데 파생 상품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선물만 얘기를 하면 두 번째하고 관계가 있어요. 사실 두 번째 상품을 다양하게 하면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외환, 금리, 원유, 금은 사실 다 선물 시장이에요. 현물에서 사실 금을 어떻게 사고 팝니까? 외환을 어떻게 사고 팔고 원유를 어떻게 사고 팝니까? 또 채권은 단위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 OTC에서 하는 채권 거래는. 그러니까 다 선물인데 그러니까 선물에 이미 이제 가게 되는 거고요. 그거를 떨어뜨려 놓고도 그냥 주식 현물하고 주식 선물하고만 비교하면 야, 난 선물은 무서워서 안 한다는 말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선물을 하게 되면 숏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산 다음에 팔아야 되는데 물론 선물도 산 다음에 팔아도 되지만 팔고 사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양쪽으로 할 수 있다는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단 이거를 좀 듣다 보면은 이런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근데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화를 해야 되는 건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이런 선택지가 있는 것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 나는 뭘 취사 선택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 뭐 이제 아까 후배분도 말씀을 해주셨고 각자 맞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나한테 맞는 걸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자체가 너무 범위가 넓습니다라고 한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시장을 그러니까 주식을 하더라도 나는 주식을 이제 뭐 주식을 픽업해서 좋은 주식을 골라서 같이 투자를 한다. 그게 뭐 나쁜 건 아니니까 나는 앞으로 그렇게만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뭐 미국 시장이라든가 외환이라든가 금리라든가 원유라든가 이런 금이라든가 이런 게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는 거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죠. 다양하게 얘기하니까 스크린에 놓고 자기 종목도 있지만 나머지 종목도 쭉 보는 거죠. 미국 주식은 어떻게 됐고 일본 주식은 어떻게 됐고 이렇게 쭉 보다가 자기가 이거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이건 더 오를 것 같아. 뭐 그러면 그거를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내가 어떤 종목을 더 잘한다 그런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좀 투자를 하면 그렇게 한쪽으로 몰려가서 이렇게 크게 손해를 보거나 빠져나지 못하고 왜 한번 걸려들면 물을 타고 이렇게 막 걸려들다가 어느 날 나 안 해.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막 오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늪에 빠지지 않게 좀 객관적으로 보려면 저는 좀 그야말로 좀 다양하게 봐야 된다.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이제 만약에 대표님 말씀처럼 딱 띄워놓고 보니까 이게 괜찮은 것 같네라고 해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분은 그걸 들어가면 되는데 만약에 아닌 분들을 위해서 요즘에 대표님께서도 이렇게 좀 착 펼쳐놓고 다양하게도 보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말씀하신 뭐 다양한 지역, 다양한 상품 뭐 파생이나 이런 것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 요즘에 대표님께서 눈에 띄시는 이쪽이 괜찮아 보이네라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네, 저는 사실 다양화를 많이 얘기하지만 그렇게까지 제가 종목에 많이 들어있지는 않고요. 우선 저는 이제 현물 종목은 잘 안 합니다. 그냥 저는 현물까지 보면 너무 힘드니까 저는 그냥 주식은 전부 인덱스만 보고요. 인덱스만 보고 그다음에 금리는 한국 거, 미국 거. 근데 금리는 또 2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그다음에 환율은 뭐 다 봅니다. 달러엔도 보고 유로 달러도 보고 원 달러도 보고 뭐 그런 거 보고 그 정도 보고 이제 WTI도 가끔 영향이 있으니까 그런 거 좀 보고 금도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금도 재미고 한 요 정도? 그 정도를 펼쳐놓고 보고 그리고 어느 쪽에서 뭐를 가져가는 거는 그거는 그야말로 그냥 뭐 제 생각인데 내 생각에 예를 들면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은 옌롱 원숏 있어요. 좀 싸게 샀는데 많이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더 올라갈 것 같아 해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나스닥 롱, 코스피 숏 그리고 방향성으로 갖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두 가지 그냥 상대 밸류만 두 개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 달러는 저는 항상 기회만 있으면 사겠다. 그런 생각 좀 가지고. 뭘 산다고요? 달러를? 달러를, 예. 그러니까 바이 온 딥스 하겠다. 잘 안 내려갈 것 같다. 이렇게 좀 믿는 편이고요. 물론 틀릴 수 있습니다. 안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자율은 내려갈 것 같거든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채권도 바이 온 딥스 언제라도 금리가 많이 올라서 채권이 많이 빠지면 사보겠다. 예를 들면 미국 국채는 예전에 4.35에 많이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4.35 정도 가면 사겠다. 한국 거는 어쨌든 10년짜리 기준으로 한 3.5가 기준금리니까 3.5 조금 넘어가지고 3.6 정도 가면 사겠다. 그냥 제 나름대로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혼자서. 그리고 또 내가 한 걸 내가 잊어버리니까 전 잘 적어요. 3.6이면 사야지 이렇게 적어놨는데 물론 간다고 꼭 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보면은 좀 감도 좋아지고 그쪽에서 감이 좋아지면 또 주식도 좋아지고 뭐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일본, 한국 뭐 이렇게 자꾸 비교를 하는 이유도 꼭 한국 시장에서만 매몰될 게 아니라 한국 시장이 당분간 좀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미국 주식 사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지금 어렵지도 않고 하니까 개인 투자가 분들이 그 개인 투자를 하면서 주식이 제일 편안하시겠죠.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계속 편안한 것만 할 필요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양화되고 글로벌리 스탠다드로 봐도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 분들이 제일 우리나라 주식만 하는 거는 뭐 제가 통계를 안 갖고 있지만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일본이나 홍콩, 미국 어디 가도 봐도 진짜 자기 나라 주식만 하는 분들이 우리나라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여기서 일단 뭐 저 위에 화면 위에 오늘 패널이 누구신지도 이렇게 자막 처리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금요일 인포맥스 라이브 일부 시간에 김준성 전 리만 브라더스 은행 한국 대표님과 하고 계십니다. 리만 브라더스에서 대표를 하시기 전까지 딜링룸에서 환율, 금리, 뭐 유가, 주식 뭐 이거 다 해서 평생을 그렇게 사신 분이 하는 얘기니까 그냥 좀
들으시기에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감안하시고 들어주시고요. 예. 아주 제가 압니다. 제가 그 개인 투자가분들한테 왜 한국 주식만 하세요? 꼭 뭐 미국 주식도 하고 뭐 외환도 하고 선물도 좀 하세요. 그러면 별로 잘 안 하세요. 근데 그게 사실 불편한 거예요. 자기가 하지 않는 걸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불편하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스러운 네, 위험도 있고. 위험스러운 것은 네. 자 반평생을 갖다가 딜러로 사신 분이에요. 트레이더로 사신 우리 김준성 대표님이고 우리 뭐 대다수 아직도 상당수가 나 2020년에 주식 시작했어요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이분들한테 지역 다양화, 지역 다양화, 상품 다양화 그 와중에 파생까지 겹들여서 자 이제 그 경지에까지 도달하려면 주식은 들고 있는데 잠시 장이 안 좋을 것 같아. 그런데 들고 있는 주식은 팔고 싶지는 않아. 이럴 때 무슨 지수 선물 매도를 한다든지 ETF 인버스를 좀 해서 해지를 한다든지 이 정도 경지에 이러면 그거는 딜링룸에 들어가야 되는 선수인데 우리 일반 개인들한테 그게 되느냐 말이죠. 그렇죠. 그게 안 되는 와중에 또 그렇게 개인들의 열이면 열 중에 이제 다양하게 시작해서 파생까지 이제 손대기 시작하면은 경험상 열 중에 7, 8은 3년 못 갑니다. 시장 떠나야 됩니다, 대표님. 아시잖아요. 아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제 저도 많이 듣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항상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주식을 이제 사가지고 있으면 뭐 이건 굉장히 심리적인 얘기인데 뭐 오르고 내리고를 잘 못 맞추는 거니까 주식을 사가지고 있다가 내리면 에이 주식이 뭐 잠깐 내리겠지. 그냥 가져가지 뭐. 그리고 이제 들고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뭐 선물이나 외환이나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면 항상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고 또 마크투마켓을 매일같이 가르쳐 주니까 또 사실 주식도 가르쳐 주는데 하니까 이제 뭔가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둘 중에 어느 게 더 위험한 투자인가 보면 사실은 전자예요. 사놓고 잊어버리는 투자가 더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자기가 계속 돌봐야지 뭔가 잘못했다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면 그게 사실은 더 위험하거든요. 자기가 매일같이 그러니까 잘못된 걸수록 봐야지. 사람들이 돈을 벌잖아요. 그럼 주식을 매일 봐요. 돈이 터지잖아요. 스크린 확 꺼버려요. 그런데 뭔가 잘못됐을 때도 그거를 계속 보는 게 덜 위험한 것인지 아예 뇌가려 넣는 게 덜 위험한 걸 생각해 보면 사실 보는 게 더 위험 관리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고 저는 뭐 물론 가슴에는 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안 보면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좀 맞는 말인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그 선물 얘기할 때 선물 이제 위험하시다고 선물에서 또 손해본 사람이 워낙 많기는 사실인데 사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본인을 못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 있어요. 그럼 삼성전자를 사면은 100만 원어치만 살 수 있어요. 그랬는데 100만 원어치 샀는데 5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더 사고 싶어요. 아, 삼성전자가 50%나 빠지는 게 말이 돼? 더 사고 싶어.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삼성전자 선물을 했어요. 그럼 100만 원 있으면 1,500만 원어치 살 수가 있어요. 개별 선물은 딱 그런지 모르겠어요. 인덱스를 사면 15배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100만 원만 넣어서 이제 하나만 딱 샀어요. 그랬는데 반토막이 났어요. 그런데 나는 증거금만 낼 수 있기 때문에 난 또 살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러니까 또 사. 그러다가 결국은 많이 사가지고 이제 손해를 보는 건데 결국은 선물이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상품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본인을 못 믿는 거죠.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물을 타고야 말 거야. 이런 거니까. 네, 제가 뭐 100% 이해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아이 진짜 위험하게 왜 저래 그러는데 사실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한 가지 주식을 두 가지 주식을 사서 가지고 계속적으로 들고 가는 거 그 투자가 사실은 제일 위험해요. 그게 오히려 제일 위험하고 제가 요즘 이렇게 웃자다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뭐 광고 뭐 이런 거 삼아 이렇게 몇 초씩 보다 보니까 요즘 대세는 그런 말씀하시면은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구나. 이러면서 혼나실 텐데 그냥 믿고 2030년까지 그냥 이렇게 그냥 믿음으로. 그게 정말로 진짜 막말로 하면 진짜 무식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무식한 투자라고 생각하고요. 믿음이 없으셔. 아니 근데 이거는 내가 한번 읽고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베리군님이. 국내 주식하고 해외 주식하고 코인하고 세 개 해보면 압니다.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옵니다. 세 개를 한꺼번에 다 하세요. 그중에 번갈아 가면서 하세요. 아우 그래요 대표님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고요. 지금 환율이 지금 이제 갑자기 연초에 빵 한번 터지더니 어제 뭐 당국에서 구두 개입, 물량 개입까지도 들어오고 나서 이제 롱스탑 나오고 오늘은 1,339원 마감인데 지금 NDF가 1,333원입니다. 내일도 보니까 한 5, 6원 이상 빠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이제 환을 갖다 여기서 한번 짚어주십시오. 연초에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년에는 뭐 달러가 글로벌리 좀 약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단순한 논리입니다. 미국 주식이 좋을 테니까 미국 주식 좋아지고 다 살아나니까 이자율이 내려오니까 미국 이자율이 내려올 테니까 주식시장이 도와줘서 리스크 온 분위기가 되고 그래서 이머징 마켓으로 넘어가고 또 미국 이자율이 내려오니까 상대적으로 이자율 차이가 있으니까 다른 나라 커런시들이 더 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조금 좀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미국 주식이 진짜 오를 건지도 의문이고 두 번째는 요즘 같은 상황처럼 미국 주식이 오르는데도 이머징 마켓 주식이 따라 오르냐도 문제고 그다음에 미국이 이자율을 내리는데 다른 나라가 더 빨리 내리면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금년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글로벌리 달러가 약세가 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최소한 그렇게 쉽게 약세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그냥 무책임하게 좀 얘기하면 금년에 달러는 그렇게 초점이 아니고 레인지 트레이딩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예전에 진짜 많이 봤던 레인지가 달러 인덱스로 101에서 104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3 정도에 있으니까 그래도 좀 상단으로 가고 있다. 그렇지만 쉽게는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원달러는 그야말로 또 다시 한국은행의 레벨에 왔어요. 이 정도 되면 한국은행 1350, 65면 또 이제 한국은행이 좀 또 움직일 때가 됐죠. 그리고 한국은행이 여기서 팔아주는 게 뭐 진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어려운 레벨에 있고 사실 예나도 굉장히 약세가 됐거든요. 지난 한 달 동안. 그런데 예나하고 우리하고 보면 이유가 너무나도 달라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움직임도 그 이유 그 원인이 됐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를 봐야 되는 것 같은데 간략하게 하면 일본은 너무 좋아서 약해지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너무 나빠서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은 너무 좋아서 엔화 가치가 약해지고 있고 우리가 안 좋아서 원화 가치가 약해지고 그러니까 일본은 좋아서 약해지고 우리는 나빠서 약해지는 것 같은데 일본 얘기부터 하면 일본은 이자율을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강세가 될 거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진도 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딜레이가 된 것인데 그래서 저는 예나는 지금 뭐 148, 뭐 150 뭐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이 정도에서 좀 개인적인 생각은 다시 내려갈 것이다. 강세 쪽으로? 강세 쪽으로. 또 일본 주식도 워낙 좋고 일본에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걱정되는 건 우리나라 원화인 것 같아요. 아까 오늘 내내 얘기한 대로 우리가 상대적으로 강하지가 않다 보니까 이게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도 잘 들어오지 않고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또 해외로 나가고 또 저 같은 사람들은 해외로 나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야 내가 살아야지 뭐 국가와 민족이지만 내가 죽으면 다 죽는 거지. 전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 같은 인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본 쪽에서는 아무래도 나간다고 봐야지 되기 때문에 수출은 시간이 걸리고 자본 쪽에서는 자꾸 이렇게 뭐 기업, 재벌, 정부 다 그야말로 진짜 뭐 헛다리만 긁고 있고 하다 보니까 원달러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한국은행이 가만히 있으니까 다른 데가 달러가 많이 내려가도 원달러는 많이 못 내려가고 또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에는 오히려 원화가 강세처럼 보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한국은행이 막아주니까. 이번에도 막아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달러 인덱스가
6, 107 막 이렇게 가면은 1360원, 70원에서 막아줄 거라고 기대는 하지만 문제는 달러 인덱스가 다시 100, 뭐 99 이렇게 내려갈 때는 원달러가 잘 못 내려갈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레인지 트레이딩은 할 것 같지만 원달러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바이 온 딥스 빠지면 사야 된다. 언제라도 달러가 싸 보이면 사면은 기회가 올 거 좀 같고 쇼 가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 한국은행이 다른 이유로 뭐 정치적인 이유든 무슨 이유든 PF 이유든 뭐 무슨 이유든 간에 한국은행이 만일에 빠져나가잖아요. 그냥 1,400원 됩니다. 1,500원 그냥 됩니다. 지금 한국은행 외에는 제가 보기에 거의 대책이 없는 조금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들이거든요. 기업이 약하고 재벌들도 이상한 일을 많이 하고 정부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환 쪽은 원달러는 좀 상황이 굉장히 취약하다. 저는 그런 쪽의 의견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지금 그러네요. 지금 보자. 아닙니다. 예. 그래 지금 N1 롱이라고 이제 N1을 갖다가 엔화 매수 원화 매도 쪽에 N1 환율이 오른다 쪽으로 지금 이제 포지션을 들고 계시다 했는데 이게 이제 현재 900원이고 100엔당 904원이고 한데 최종 환율로만 따지면은 워낙 N이 약하니까 N에 대해서는 우리 원화가 비싸졌는데 그렇죠. 엔화가 싸졌고 우리 원화가 비싸졌는데 최근 며칠간인데요. 그게 한 900, 한 2, 30원까지 가다가 그렇게 된 거는 이게 둘 다 올라가는데 한국은행은 누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려가면 쉽게 해소되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것도 이제 모르죠. 사실 얘는 좀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지만 유로원이나 무슨 파운드, 스위스 프랑 뭐 위안 할 것 없이 다른 재정 환율을 보면은 최근 들어서 우리 원화가 많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원화 다른 돈들이 비싸졌어요. 원화하고 예나 두 개가 약해졌거든요. 원화하고 엔화가. 두 개가 약해졌는데 뭐 얘는 뭐 제가 일본 국정은 워낙 안 하니까 관계도 없고 얘는 걱정이 안 되는데 원화는 좀 걱정이 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 요 1350 내지 60 요 구간에서 당국과의 상당한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신다. 뭐 한국은행은 팔을 겁니다. 무조건 막을 거다. 여기서 안 팔아가지고 1,400원 가버리면 가뜩이나 좀 불안한데 야 한국 뭐 너무 심하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주 목숨 걸고 막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임플리케이션이 뭔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왜 한국은행이 목숨 걸고까지 막아줘야 되는지. 그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번 그러면 우리 그래도 주식도 한번 살짝 그냥 가끔씩 우리 대표님 툭툭 던지시는 그게 저는 주식 한국 주식이요 좋게 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부 다 이제 쟤는 한국 주식 팔아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거 아니고요. 한국 주식 좋아 보이는데 제가 이게 좀 이렇게 소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혹시라도 잘 모르니까 한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네트로 숏을 가진 않거든요. 한국 주식 사실 많이 빠졌고 제가 오늘 기업력이 험악하게 얘기했지만 기업이 그래도 아직 살아있고 그리고 저 삼성전자 엄청 좋아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갖고 있는 나라고 하니까 전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 화가 나는 거죠. 남들 다 오르는데 혼자 빠지니까. 그러니까 좀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 것만 보고 오르고 내리는 것만 너무 보시지 마시고 미국도 보시고 일본도 보시고 좀 다양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것의 골자는 사실 다양화가 저는 이제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시한 많은 부분들 중에 이제 애청자분인 안디 DMA님 미장 주식 선물하면서 잠을 못 잔다라는 이제 피드백도 있다 보니 그럼 이건 원칙이 없는 게 아닐까요라는 말씀을 저는 주셔서 저 미국장 하는데요. 잠 잡니다. 그냥 아침에. 그래서 그러면 전 대표님께 저 이제 한 1분 반 정도 시간 남겨두고 있는데 혹시나 잠을 못 잘까봐 걱정이 되거나 이미 잠을 못 자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럼 낮에 원칙은 어떻게 잡아가야 그럼 낮에 주무셔야죠. 낮에? 밤새셔도 되는데 낮에는 주무셔야죠. 밤에 편하게 자는. 그리고 본업이 있으시면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그거 중고등학교 교실에 보면 애들 전부 학교 가갖고 DB 자는데 이제 회사원들도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이제 밤에 미국장하고 FX하고 코인 하다가 회사 가서 전부 익하고 자야 되는군요. 그래서 저는 참고로 그냥 아침 8시에요. 그냥 장 보고 그냥 오더 내고 오더 그 다음날 7시까지 돌아오거든요.
그렇지 전 밤에 잠을 안 자고 이런 짓은 안 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뭐 제가 본다고 뭐 알아요. 빨리 AI 더 발전하고 빨리 로봇도 막 제대로 해서 학교도 가지 말고 회사도 가지 말고 전부 집에 앉아갖고 이거나 하죠 뭐. 구글이 한 2,500명 자른다던데 그중에 AI 개발한 선수도 잘릴 것 같은데 잘리고 나서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몇 푼 못 하는 돈 갖고 저거 회사 구글 주식 사겠지. 할 일이 없어서 금융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예. 저희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는데 이제 슬슬 마무리 할 건데요. 네. 혹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잠깐은 들어보실 아니 없습니다. 예, 오늘 얘기 많이 했고요. 네. 국내 주식 좋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업다운이 있을 때 너무나도 그냥 한쪽으로만 이렇게 매몰되지 않고 다양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주무시는 분 네. 얼굴이시잖아. 그러니까 얼굴이 정말 좋아 보이죠. 오늘은 일부는 다양성만 기억하셔도 거의 다 기억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일부 이 시간은 김준송 전 리먼 브러더스은행 한국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